2008년 7월 1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강변 여름문화축제 현장. 오전 10시 45분 아이의 신발 한 짝이 회전목마 근처 잔디 위에서 발견되었다. 주변은 아직 음악 리허설 소리로 가득했지만 현장 요원 한 명이 그 작은 운동화를 집어들고 경찰 통제선을 요청했다. 운동화 옆에는 금속 체인이 끊어진 하트 모양의 펜던트가 떨어져 있었다. 표면에는 희미한 혈흔이 묻어 있었고 광택은 손끝의 땀과 먼지로 탁해져 있었다. 경찰은 즉시 주변 인파를 통제했지만 부모는 이미 실신한 상태였다. 유괴 신고는 그로부터 8분 후 접수되었다. 수사팀은 당일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CCTV 확보에 착수했다. 그러나 현장 주변의 이동식 카메라는 모두 축제 관리용으로 특정 인물의 동선을 따라가기는 불가능했다. 영상 속에서 6세 여아 윤지아는 파란 리본을 단 머리로 회전목마 앞을 뛰어다니다가 프레임 3개 이후 사라졌다. 뒤이어 찍힌 장면은 지나가는 인파와 가판대, 그리고 뒤쪽에서 잠시 흔들리는 흰색 천막이었다. 형사관은 사건을 실종 및 납치 가능성 있음으로 분류했다. 담당은 서울지방경찰청 강력 3팀이었다. 팀장은 즉시 축제 운영본부를 봉쇄하고 목격자 진술을 수집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것 같다고 했지만 녹취를 분석한 결과 명확한 비명은 없었다. 한 남성이 회전목마 쪽에서 흰 옷을 입은 남자가 아이를 안고 걸어갔다고 진술했으나 시각이 서로 엇갈렸다. 정오 무렵 강력 3팀은 하천 방향의 배수로 근처에서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 하얀 천으로 감싼 작은 인형, 그리고 휴대용 비닐봉지 속 사탕 포장지 몇 개였다. 사탕 포장지는 행사장 내 매점 판매품과 일치했지만 인형은 행사 굿즈가 아니었다. 인형 내부에서 미량의 석유계 냄새가 검출되었다. 수사팀은 물리적 접촉 흔적을 찾기 위해 인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냈다. 오후 1시, 경찰은 축제장 내 음향 부스 뒤편의 임시 천막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바닥의 잔디는 눌린 자국이 일정한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고 발자국 크기는 성인 남성 사이즈였다. 천막 내부의 접이식 의자에는 검은 작업복 상의가 걸려 있었으며 옷의 안쪽 주머니에서는 서울시 봉사단 명찰이 나왔다. 명찰의 이름란은 펜으로 지워져 있었다. 당시 자원봉사자 명단에는 약 120명이 등록되어 있었다. 그중 3명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찰은 연락 불가자 중 한 명인 박도진을 주목했다. 그는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2008년 봄까지 노원구의 자동차 정비소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었다. 동료들은 그가 결혼에 실패한 뒤 지방으로 내려가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직후부터 그는 거주지에서 사라졌고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다. 사건 3일째 서울지방경찰청은 실종 사건을 공식적으로 특별수사 대상으로 격상했다. 언론은 한강축제 유괴 사건이라 명명했다. 윤지아의 어머니 윤미숙은 매일 경찰청 앞을 지켰고 기자들은 그녀의 사진을 일면에 실었다. 그러나 아이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그 주 금요일 수사팀은 뜻밖의 제보를 받았다. 한 행사 보조요원이 쓰레기 정리 중에 회전목마 근처 벤치 아래에서 구형 필름 카메라를 발견했다는 내용이었다. 카메라에는 필름이 남아 있었다. 현상 결과 3장의 사진이 복원되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회전목마를 타는 장면, 두 번째는 군중 속 한 남자의 뒷모습, 세 번째는 아이가 풍선을 들고 남자 쪽을 바라보는 순간이었다. 남자의 뒷모습에는 왼쪽 다리에 약간 비정상적인 체중 이동이 포착되어 있었다. 그 특징은 박도진의 이력서에 기록된 왼쪽 다리 골절 후유증과 일치했다. 수사팀은 즉시 전국 경찰망에 인상착의와 차량 번호를 배포했다. 박도진은 은색 승합차를 운전했으며 차량 등록지는 경기 의정부였다. 교통 카메라 기록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1시 20분경 그 차량은 강북구를 통과해 경기도 방향으로 향했다. 30분 후 도로공사 구간에서 흔적이 사라졌다. 사건 발생 7일째 한강지류에서 하트 모양 펜던트의 체인 일부가 발견되었다. 부식 정도로 미루어 볼 때 수면 아래에 오래 잠겨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혈흔은 이미 세척되어 있었다. 국과수 감정 결과 미량의 피부 조직이 남아있었고 DNA 분석은 실종된 아이의 것과 일치했다. 이 발견은 단순 실종이 아닌 강제 납치 및 폭력 행위의 가능성을 결정적으로 높였다. 사건이 2주를 넘어가면서 언론은 점차 다른 뉴스로 관심을 돌렸다.
경찰 내부에선 생존 가능성 10% 이하라는 비공식 보고가 돌았다. 그러나 담당 형사 최재규는 보고서에 이렇게 남겼다. 현장에는 저항 흔적이 없다. 체계적이고 빠른 동선이다. 이는 우발적 납치가 아닌 계획적 이동일 가능성이 높다. 범인은 공간 구조와 축제 운영 절차를 사전에 숙지한 인물이다. 그의 판단은 정밀했다. 축제 자원봉사단의 일정표에는 각 부스 교대 시간이 기록되어 있었다. 박도진은 회전목마 구역과 가장 가까운 시설 점검 담당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인원 교대 시각은 오전 10시 40분. 아이가 사라진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사건 흉계월 후 경찰은 의정부 외곽의 폐창고에서 아이의 소지품 일부를 발견했다. 낡은 인형, 어린이용 모자, 그리고 녹이 쓴 열쇠고리였다. 그러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목격자 한 명이 사건 직후 어떤 남자가 트럭을 세차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차량 번호는 기억하지 못했다. 트럭이 향한 방향은 인천이었다. 그해 가을, 수사는 장기 미제 사건으로 전환되었다. 윤미숙은 지방방송사 인터뷰에서 말했다. 아이가 사라진 날 나는 단 한 번 눈을 돌렸을 뿐이다. 세상이 그 사이에 무너졌다. 그녀의 말은 그대로 신문기사 제목이 되었다. 그러나 수사 기록은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이후 15년 동안 사건은 미해결 상태로 남았다. 강력 3팀의 일부 형사들은 퇴직했고 자료는 서울청 기록보관소로 이관되었다. 남은 것은 몇 장의 흐릿한 사진, 부식된 펜던트, 그리고 이름이 지워진 명찰 하나뿐이었다. 그날 이후 회전목마는 철거되었다. 자원봉사 명단은 삭제되었고 축제는 다음 해부터 중단되었다. 도시는 잊었지만 기록은 남았다. 그리고 15년 후 부산의 한 무대에서 그 기록이 다시 열리게 된다. 부산 해운대구 수변무대에서 열린 여름음악제의 첫날, 무대 조명이 어두워지자 사람들은 술렁거렸다. 사회자가 새로 등장한 가수를 소개했다. 이름은 강혜원, 21살, 지방의 작은 바에서 노래를 부르던 신인.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불안정했지만 곧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조명이 집중되었을 때 관객석 앞줄에서 한 여성이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미숙, 15년 전 아이를 잃은 어머니였다. 무대 위의 노래는 단조로운 선율로 시작했다. 후렴이 오르기 직전 가수는 짧은 멜로디를 덧붙였다. 윤미숙의 손에 쥐어진 펜던트가 흔들렸다. 그것은 과거 실종 현장에서 발견된 딸이 마지막으로 메고 있던 하트 모양 장신구였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숨이 막힌 듯 고개를 숙였다. 주변의 사람들은 단순한 감동으로 여겼지만 경찰은 그날 이후 다시 오래된 파일을 열게 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기록보관소의 서류철은 먼지와 함께 묻혀 있었다. 강력 3팀의 전 팀장 최재규는 이미 퇴직했지만 사건 번호 08072-CH의 표식을 알아보았다. 6에 미해결이라 적힌 붉은 스탬프 아래에는 윤지아의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분석팀은 강혜원의 신원을 조회했다. 출생지는 전라북도 전주, 보호자는 박도진. 직업은 자동차 수리업. 같은 이름의 남자가 과거 6의 용의자 명단에 있었고 사건 직후 실종된 인물과 동일했다. 경찰은 즉시 출입국 기록과 주민등록 재발급 내역을 추적했다. 그 결과 박도진은 13차례의 주소 변경과 3번의 개명 신청 이력을 가지고 있었다. DNA 대조를 위한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다. 강혜원은 지방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의 음악적 뿌리를 설명하며 어릴 때부터 이상한 노래가 머릿속에 떠올랐다고 말했다. 경찰은 방송 자료를 확보해 음향 분석을 진행했다. 노래의 선율은 2008년 실종 당시 어머니가 경찰 진술에서 부른 자장가와 일치했다. 단 한음의 차이도 없었다. 수사국은 해당 사실을 비공개로 유지했다. 여론이 개입될 경우는 과거의 부실 수사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서울청은 부산청에 비밀 협조를 요청했고 강혜원의 모든 공연 기록이 수집되었다. 그녀의 공연 일정은 일정한 패턴을 보였다. 모든 무대는 강 근처 혹은 해안 지역이었다. 과거 사건 현장 역시 한강변이었다. 프로파일러는 이를 무의식적 회귀 행동으로 분류했다. 강혜원의 과거 생활은 단조로웠다. 그녀는 낮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바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다. 주변 사람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언제나 조용했고 가족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집에는 오래된 상자 하나가 있었고 그 안에는 낡은 종이와 녹슨 체인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그 체인을 행운의 부적이라 불렀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 그것은 실종 당시 펜던트의 일부와 동일한 합금으로 확인되었다. 부산청 강력계는 즉시 잠복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강혜원의 거주지 인근 폐쇄회로 영상을 분석했다. 밤마다 동일한 남자가 아파트 주차장에 나타나 그녀를 기다렸다 사라졌다. 남자는 중년, 왼쪽 다리를 절었다. 이 움직임은 사건 당시 필름 사진 속 남자의 체중 이동 각도와 일치했다. 7월 말 경찰은 용의자 추적을 위해 도로공사 카메라 자료를 복원했다. 2008년 기록 중 사라졌던 구간의 일부가 복구되었고 그 안에는 번호판의 절반이 남아있었다. 그것은 박도진의 차량 번호의 마지막 세 자리와 같았다. 경찰은 수사 재개를 공식 승인했다. 그 무렵 강혜원은 무대에서 점점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녀의 노래는 청중에게 묘한 불안을 남겼다. 사람들은 그 목소리에서 슬픔과 낯선 기억을 느꼈다. 언론은 그녀를 슬픔을 부르는 가수라 불렀다. 그러나 그녀 자신은 노래를 마친 뒤 항상 무대 뒤에서 구토를 했다. 소리의 반복이 기억의 조각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의 오래된 사건 기록을 다시 읽던 최재규는 메모 한 줄에 시선을 멈췄다. 봉사단 교대 시각 10배 40. 그리고 그 아래 자필로 적힌 문장. 누군가는 아이를 데려갔다. 그러나 누구도 본 적 없다. 그는 그 문장을 새 종이에 옮겨줬고 부산으로 향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강혜원은 다음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검은 재킷을 입고 무대 중앙에 섰다. 마이크 테스트 중 다시 그 노래의 첫 구절이 흘러나왔다. 음향 엔지니어는 본능적으로 녹음을 시작했다. 그 짧은 멜로디는 15년 전 실종 보고서에 기록된 자장가와 동일했다. 최재규는 파일을 USB에 복사하고 현장 음성을 분석팀에 보냈다. 음성의 진폭 패턴은 당시 윤미숙의 진술 테이프와 완벽히 겹쳤다. 사람의 음성에는 유전적으로 유사한 진동 구조가 존재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혜원의 목소리와 윤미숙의 목소리에는 모녀 간 95% 이상의 공명 유사도가 있었다. 경찰은 모녀 관계 가능성에 대한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부산청은 신원 확인을 위한 법적 절차를 가속화했다. DNA 검체는 공연 후 사용된 마이크에서 확보되었다. 시료는 서울청에 송부되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혜원의 주변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관찰되었다. 누군가가 그녀의 공연 일정과 숙소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 호텔 CCTV에는 중년 남성이 매니저 행세를 하며 출입하는 장면이 남았다. 경찰은 그가 박도진일 가능성을 높게 보았다. 다음 날 윤미숙은 신문 기사를 통해 부산 공연의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 혜원의 얼굴과 왼쪽 귀 뒤의 흉터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그 흉터는 실종 당시 딸의 신체 기록에 명시된 반달 자국과 동일했다. 그녀는 즉시 경찰청으로 연락했다. 그 주말 서울의 감정 결과가 도착했다. 친자관계 일치율 99.98%. 경찰은 이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박도진의 소재를 파악하기 전까지 혜원을 보호해야 했다. 그러나 통제는 늦었다. SNS에서 유괴된 소녀의 귀환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혜원의 과거 사진과 윤지아의 실종 사진이 나란히 비교되었고 두 얼굴은 동일한 각도로 겹쳐졌다. 언론의 개입으로 수사는 잠시 중단되었다. 여론은 극단적으로 분열되었다. 일부는 가짜 조작이라 주장했고 일부는 경찰의 은폐라 비난했다. 최재규는 내부 보고서 마지막 장에 이렇게 남겼다. 진실은 이미 드러났다. 남은 것은 범인만이다. 그가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은 또 한 번 묻힌다. 밤이 깊어질 무렵 강혜원은 숙소 창문을 닫았다. 밖에서는 플래시와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낯선 장면이 반복되었다. 회전목마의 불빛, 금속 체인의 끊어지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숨결. 그 기억은 꿈이 아니라 기억의 잔재였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는 번호가 표시되지 않았다. 짧은 정적 후 남자의 숨소리가 이어졌다. 단 한 문장만이 들렸다. 넌 아직 내 딸이야.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내려놓았다. 경찰은 다음 날 아침 그 통화 기록을 추적했으나 신호는 이미 끊긴 상태였다. 위치는 인천광역시 외곽 폐공장 지역이었다. 그리고 그 지점은 15년 전 박도진의 마지막 주소와 정확히 일치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 폐공장 지대는 오래전부터 불법 주차와 불법 폐기물로 방치되어 있었다. 경찰은 통화 기록의 발신지 좌표를 중심으로 반경 3km를 수색했다.
공장 건물 중 한 곳은 외부에서 자물쇠가 교체되어 있었고 내부의 창문은 모두 용접으로 막혀 있었다.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자 퀴퀴한 기름 냄새와 함께 녹슨 기계 부품이 쏟아졌다. 벽면에는 오래된 지도 한 장이 붙어 있었고 지도 위에는 붉은 펜으로 원이 그려져 있었다. 원의 중심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강공원이었다. 현장 감식 결과 금속 책상 서랍 안에서 전국 봉사단 명단 복사본이 발견되었다. 명단에는 당시 행사 참여자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지만 중간 한 줄이 찢겨 있었다. 찢긴 위치에는 시설 점검반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 명단은 과거 사건 기록의 사본과 완전히 일치했다. 경찰은 박도진이 과거 봉사단 내부 문서를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그는 단순히 봉사자로 위장했던 것이 아니라 행사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침투했던 것으로 보였다. 최재규는 현장에서 수거한 서류를 직접 검토했다. 봉사단 명단 외에도 출입증, 사진 여러 장, 그리고 운영 계획서라 적힌 봉투가 있었다. 봉투 안에는 어린이 안전동선, 경찰 순찰 구역, CCTV 설치 위치가 표시된 도면이 들어 있었다. 도면의 오른쪽 상단에는 연필로 쓴 짧은 문장이 있었다. 사람이 사라지는 데 필요한 시간은 1분. 이 문장은 그의 수법이 우발적이 아니었음을 결정적으로 증명했다. 동시에 부산청은 강혜원의 신변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그녀의 숙소 주변은 경찰의 감시하에 있었으나 한밤중 누군가가 복도 카메라를 가리고 지나갔다. 시신이나 침입 흔적은 없었지만 문손잡이에는 낯선 지문이 남아 있었다. 감정 결과 박도진의 과거 근무지에서 채취된 지문과 동일했다. 그는 이미 혜원의 주변을 선회하고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본격적인 공조수사 체제로 전환했다. 프로파일러는 그의 심리 패턴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박도진은 가족 상실 후 대체 애착 대상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 계획을 세웠고 자신이 만든 허위 가족 구조를 통해 정체성을 유지해온 인물이었다. 아이가 성장하자 그가 두려워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이탈이었다. 그녀가 자신을 떠나 사회로 나서는 순간 그의 환상은 붕괴할 운명이었다. 경찰은 그 심리적 균열을 이용해 유도 작전을 세웠다. 강혜원의 공연 일정을 의도적으로 언론에 노출시켜 그를 유인하는 방식이었다. 무대 장소는 대전광역시 정부청사 앞 광장이었다. 인파가 모이기 좋은 개방된 구조, 시야가 넓고 도주 동선이 제한되는 지점이었다. 모든 음향 장비에는 추적 마이크와 녹음 장치가 설치되었다. 공연 당일, 혜원은 통제된 동선 안에서 무대에 올랐다. 경찰은 관객 속 인물들을 열화상 카메라로 감시했다. 인파 중앙에 한 남성이 보였다. 그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다. 카메라 분석 결과 왼쪽 다리의 무게 이동이 일정하지 않았다. 박도진의 움직임이었다. 공연 중반, 혜원은 갑자기 가사를 잊은 듯 침묵했다. 관객의 시선이 집중되는 순간 무대 아래에서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경찰은 즉시 접근했으나 남자는 인파 사이로 몸을 숨겼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 흰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봉투 안에는 짧은 메모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은 낡은 트럭의 뒷좌석, 그 안에 어린 시절의 혜원이 앉아 있었다. 메모에는 너는 아직도 내 음악을 부르고 있다 라고 적혀 있었다. 그날 이후 박도진의 행방은 다시 사라졌다. 경찰은 인근 도로의 교통 카메라를 역추적했다. 한 대의 흰색 화물차가 공연장 인근을 빠져나갔다. 차량 등록번호 일부가 확인되었고 과거 실종 당시 사용된 차량의 번호와 세 자리만 달랐다. 차량 소유주는 폐차업 등록 상호를 이용한 유령 업체였다. 며칠 뒤 혜원의 숙소로 우편물이 도착했다. 발신지 불명, 내용물은 낡은 오디오 테이프였다. 테이프를 재생하자 잡음 사이로 아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경찰 기록에 남아있던 윤지아의 음성 파일과 동일했다. 혜원은 청취 도중 급격한 불안 증세를 보였고 정신과 진단서에는 기억 통합 장애 의심이라 적혔다. 그녀의 의식 속에서 과거와 현재가 겹치기 시작했다. 수사팀은 테이프의 소리를 스펙트럼 분석으로 분리했다. 배경 소음에는 기계 진동음이 섞여 있었다. 분석 결과 특정 공업용 압축기 모델의 음파와 일치했다. 그 모델은 인천 서구의 한 폐기된 조선소에서만 사용되던 장비였다.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조선소 내부는 이미 반쯤 침수되어 있었고 녹슨 기계 사이에 임시로 세워진 책상이 있었다. 책상 위에는 몇 장의 흑백 사진이 흩어져 있었다.
첫 장에는 아이와 젊은 여성이 함께 웃는 모습, 두 번째에는 같은 아이가 낯선 남자의 품에 안긴 모습, 세 번째에는 아이가 울며 끌려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필름 감정 결과 촬영 연도는 실종 당시와 일치했다. 그중 한 장의 사진은 차량의 후면 거울이 반사된 모습이 있었다. 확대 프로그램을 통해 번호판의 마지막 세 자리가 복원되었다. 경찰은 전국 차량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고 한 대의 차량이 부산 기장군의 농가 창고에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수사팀은 잠복 수색을 결정했다. 현장 도착 직전 창고 안쪽에서 모터 소리가 들렸다. 진입과 동시에 내부 조명이 꺼졌다. 경관 한 명이 손전등을 비추자 벽면에는 검게 그을린 글씨가 보였다. 음악은 기억을 남긴다. 기억은 사람을 만든다. 문장 아래에는 아이의 낡은 신발 한 짝이 걸려 있었다. 현장 감식에서 혈흔 반응이 미약하게 검출되었다. DNA 검사 결과 혈액은 박도진의 것이었다. 부상 또는 자해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도주 중이었다. 이후 경찰은 혜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신원 변경 절차를 검토했다. 그러나 혜원은 거부했다. 그녀는 계속 무대에 섰다. 공연의 선율은 이전과 달리 단호했고 음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음악은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증언이었다. 그러나 무대 조명이 꺼질 때마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떨렸다. 그해 가을, 부산과 서울, 인천을 잇는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었다. 파일 이름은 PDW Operation. 내용은 단 한 줄로 요약되었다. 그가 만든 가족의 환상은 끝났으나 그의 존재는 여전히 그들의 삶을 감시하고 있다. 혜원은 그 문장을 모른 채 다음 부대를 준비했다. 그녀의 목에는 여전히 펜던트가 걸려 있었다. 체인은 새 것으로 교체되었지만 그 안의 금속은 여전히 오래된 빛을 품고 있었다. 대전 합동수사본부는 폐조선소에서 발견된 증거를 중심으로 수사망을 확대했다. 혈흔의 DNA가 박도진 본인의 것이라는 분석이 확정되자 경찰은 그의 생존 가능성을 높게 판단했다. 범행 이후 도주 중 자해했거나 추적을 교란하기 위한 의도적 흔적 남기기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수사팀은 그가 남긴 사진 속 번호판과 기장군 창고의 연결고리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차량 등록 기록은 폐업된 중고차 매매업체 명의로 되어 있었고 그 회사의 대표가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사망 직전의 보험 청구서에는 박도진의 서명이 있었다. 차량 위치 추적 시스템을 복원하자 마지막 신호는 충청북도 보은군 인근 산지에서 끊겼다. 산속도로는 폭이 좁고 CCTV 사각지대가 많았다. 경찰은 열영상 드론을 투입해 탐색을 시작했다. 드론이 포착한 것은 반쯤 매몰된 트럭의 차체였다. 차량 내부에는 옷가지와 서류 봉투, 그리고 구겨진 사진 한 장이 남아 있었다. 사진은 과거 윤지아의 실종 당시 현장 사진을 누군가 재인화한 것이었다. 그 사진의 모서리에는 기억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현장 감식이 진행되는 동안 최재규는 별도로 확보된 서류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3장의 위조된 출생증명서가 들어 있었다. 이름은 각각 강혜원, 윤지아, 장아린. 세 문서의 생년월일은 동일했고 주소는 서로 다른 지역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의무기록의 필체는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감정되었다. 경찰은 박도진이 신분 위조를 반복해가며 아이의 존재를 여러 행정 시스템에 흩뿌려 놓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보은 일대 수색은 3일간 이어졌지만 그 박도진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현장에 남은 것은 그의 지문이 묻은 펜 한 자루와 낡은 수첩이었다. 수첩에는 일정표처럼 날짜가 적혀 있었고 각 날짜 옆에는 도시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다. 서울, 대전, 부산, 인천, 그리고 마지막에 광주, 완성이라는 단어가 있었다. 수사팀은 이를 다음 목표 지점으로 해석했다. 그 무렵 강혜원은 광주에서 열릴 음악축제에 초청받았다. 경찰은 이를 공개 미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언론에 출연하며 그녀가 새 앨범을 준비 중이라는 기사가 나갔고 공연 일정이 전국에 보도되었다. 수사본부는 즉시 현장 주변에 위장 경비를 배치했다. 공연 전날 숙소로 익명의 택배가 도착했다. 상자 속에는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와 짧은 녹음 테이프가 들어있었다. 재생을 시작하자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속삭였다. 노래는 기억을 남기지, 하지만 기억은 노래를 바꾼다. 경찰은 즉시 음성의 주파수 패턴을 분석했다. 그 결과 박도진의 과거 인터뷰 녹취와 동일한 포맷으로 확인되었다.
다음 날 저녁 공연장은 10,000원이었다. 강혜원은 리허설 후 무대 뒤 대기실에서 잠시 혼자 남았다. 그때 문틈 아래로 봉투 한 장이 미끄러졌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회전목마 앞에서 아이가 풍선을 들고 서 있는 장면이었다. 사진의 배경에 찍힌 남성의 실루엣은 과거 증거 사진 속 박도진의 체형과 완전히 일치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고 잠시 후 경찰이 봉투를 회수했다. 공연이 시작되자 무대 위의 조명은 순식간에 관중의 시선을 삼켰다. 수사팀은 인파 사이를 모니터링하며 남성의 움직임을 추적했다. 무대 오른편, 출입구 근처에서 감시 카메라 한 대가 갑자기 꺼졌다. 복구까지 12초. 그 사이 한 명의 남자가 시야에서 사라졌다. 무대 후면 통로에서 신호가 잡혔다. 순찰 중이던 형사가 그쪽으로 이동했을 때 공기 중에는 미세한 석유 냄새가 감돌았다. 형사는 문을 열었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내가 만든 세상에서 그녀는 다시 태어났다. 글씨 아래에는 최근 날짜가 적혀 있었다. 경찰은 현장을 촬영하고 문체 분석을 의뢰했다. 필체는 박도진의 수첩과 일치했다. 광주광역시 전역에 수배령이 내려졌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터미널, 항만 모두 봉쇄되었다.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범인이 근처에 은신 중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공연장 인근의 모텔, 고시원, 창고를 순차적으로 조사했다. 그중 한 폐건물 지하에서 비정상적인 전기 사용량이 감지되었다. 진입 후 경찰은 플라스틱 천으로 가려진 벽 뒤에서 비밀 공간을 발견했다. 내부에는 낡은 테이블, 테이프 녹음기, 그리고 수십 개의 사진이 있었다. 모든 사진은 한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다. 첫 장은 실종 전의 모습, 마지막 장은 현재의 강혜원. 각 사진의 아래에는 지켜본다라는 글씨가 반복되어 있었다. 감식 결과 사진의 인화지는 최근까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가 여전히 근처에서 활동 중임을 의미했다. 현장 외부에 설치된 CCTV에는 새벽 시간대마다 같은 사람이 그림자를 들이우며 지나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인상착의는 박도진과 동일했다. 경찰은 대기 상태로 작전을 유지했다. 그러나 강혜원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리허설을 마쳤다. 공연 종료 후 그녀는 객석 쪽으로 고개를 들었다. 플래시와 조명이 섞여 어지럽게 번쩍이는 가운데 한 남자가 관중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공허했고 순간 그녀의 기억 속에서 오래된 이미지가 겹쳐졌다. 회전목마, 사탕 포장지, 금속 체인, 그리고 낯선 손. 그녀의 시야가 흔들리며 오래된 멜로디가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되었다. 그날 밤 숙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CCTV는 녹화 중이었지만 시스템은 일시적으로 다운되었다. 아침에 복구된 영상에는 짧은 정전 후 한 남자가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남아 있었다. 다음 프레임에서는 아무도 없었다. 다음 날 오전 숙소 앞 택시 대기소에서 한 남자가 목격되었다. 그는 여행용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고 오른쪽 주머니에는 작은 상자를 넣고 있었다. 그가 떠난 방향은 전남 순천이었다. 경찰은 즉시 추적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그의 이동 경로는 중간에서 끊겼다. 최재규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다. 그는 도주하지 않는다. 그는 순환한다. 아이의 흔적이 있는 도시를 따라 움직이며 자신이 만든 거짓 가족을 되풀이한다. 그 끝은 스스로의 붕괴로 귀결될 것이다. 수사본부는 파일의 마지막 장을 덮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제목을 추가했다. 윤지아 실종 사건, 2차 재발 위험 존재. 그 시각 강혜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안쪽에서 억눌린 울림이 있었다. 기억은 노래보다 오래 남는다. 녹음이 끝나고 제작진은 스튜디오에 불을 껐다. 그러나 부스 창문 밖 어둠 속에는 누군가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다. 전남 순천시 외곽 폐공장 지대와 고속도로 사이의 완충 녹지에서 남자의 흔적이 포착되었다. 박도진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동 중이었다. 순천역 인근 CCTV에는 그와 유사한 체형의 남성이 등장했다가 사라졌다. 그는 두꺼운 점퍼를 입고 손에는 검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다. 경찰은 그의 이동 경로를 따라 버스 터미널, 공용 주차장, 도로 방범망을 순차적으로 조회했다. 신호가 완전히 끊긴 지점은 순천만 습지 인근이었다. 늪지대는 넓고 물길은 매일 바뀌었다. 수사본부는 현장 인근의 모든 농가를 조사했다. 한 노인이 전날 새벽 트럭 한 대가 습지 방향으로 진입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차량은 흰색, 구형 모델,
미등 한쪽이 꺼져 있었다. 차량 번호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후면 유리창에 낡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한강 문화축제 자원봉사단. 그 문장은 수사팀 내부를 침묵으로 얼어붙게 했다. 순천경찰서는 군경 합동수색을 개시했다. 늪지 중심부에서는 방수포 조각과 금속사슬 일부가 발견되었다. 체인의 합금 성분은 과거 사건의 펜던트와 동일했다. 동시에 인근 숙박업소의 투숙 기록에서 박도진이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했다. 신분증 번호는 가짜였지만 서명 필체가 동일했다. 숙소방에서는 모니터와 녹음 장비가 남아 있었다. 하드디스크를 분석하자 폴더 한 개가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되어 있었다. 이름은 R-Memory. 해독 후 나타난 파일은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강혜원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각기 다른 장소, 다른 부대, 다른 의상. 촬영 시점은 모두 최근이었다. 카메라는 정면이 아니라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는 위치에 있었다. 주민과 함께 흔들리는 초점, 그리고 녹음된 숨소리. 파일의 끝에는 짧은 텍스트가 삽입되어 있었다. 노래는 나의 것, 목소리도 나의 것. 박도진은 단순히 지켜본 것이 아니라 그녀를 기록하고 있었다. 서울청 분석팀은 이를 집착형 통제 충동으로 규정했다. 그는 아이의 존재를 단순한 대상이 아닌 재현 가능한 구조로 보고 있었다. 사진, 영상, 음악, 모든 형태로 그녀를 다시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 무렵 강혜원은 계속되는 추적과 노출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렸다. 그녀의 공연 일정은 모두 취소되었고 경찰의 보호하에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부 보고서에는 그녀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기록이 추가되었다. 그녀는 종종 낯선 냄새를 느꼈고 사람의 그림자를 착각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보호를 강화했지만 그 감각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었다. 광주 합동수사본부로 한 통의 우편이 도착했다. 발신지 표시는 순천시, 수신인은 강력3팀 최재규. 봉투 안에는 타자기로 쓴 편지 한 장이 있었다. 기억을 되찾으면 내가 잃은 것은 단 한 사람뿐이 아닐 것이다. 편지 아래에는 날짜와 함께 음성 파형 그래프가 인쇄되어 있었다. 분석 결과 그것은 어린 시절 윤지아의 목소리 패턴과 일치했다. 그날 밤 순천만 습지 탐문 중 한 형사가 진흙 속에서 플라스틱 통을 발견했다. 내부에는 테이프 3개와 오래된 수첩 한 권이 들어있었다. 첫 번째 테이프는 유괴 당시의 방송 녹음, 두 번째는 박도진의 독백, 세 번째는 여성의 노랫소리였다. 국과수 분석에서 세 번째 음성은 윤미숙의 과거 경찰 진술 음성과 동일했다. 그는 피해자의 모성 기억까지 수집하고 있었다. 수첩에는 문장 하나가 반복되어 있었다. 기억을 완성하려면 모든 조각이 필요하다. 이 발견으로 수사는 전환점을 맞았다. 박도진은 단순한 도주자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재현된 기억을 완성하려는 가해자였다. 그에게 강혜원은 대상이자 재료였다. 경찰은 그의 다음 목표가 합성일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가 아이의 목소리, 어머니의 음성, 그리고 본인의 기록을 결합해 인위적 재현물을 만드는 과정에 있었다는 것이다. 다음 날 해원의 보호시설 주변에서 낯선 차량이 포착되었다. 번호판은 위조였고 차량 내부에는 녹음 장비와 카메라가 있었다. 조수석에는 새로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의 여인은 혜원이 아니라 윤미숙이었다. 그는 목표를 바꾸고 있었다. 어머니를 찾으려는 아이에서 아이를 지키려는 어머니로. 심리적 통제의 중심이 이동한 것이다. 경찰은 윤미숙을 즉시 보호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경찰의 통제 밖에 있었다. 딸을 지키겠다는 이유로 연락을 끊고 부산으로 이동한 상태였다. 휴대전화 신호는 해운대 부근에서 마지막으로 끊겼다. 수사본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경보를 발령했다. 새벽, 해운대의 한 폐공원 CCTV가 자동으로 꺼졌다. 순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벤치 위에는 낡은 카메라가 놓여 있었다. 카메라 메모리에는 한 장의 사진만 저장되어 있었다. 윤미숙이 서 있는 모습, 뒤쪽 나무 그늘 속의 남자 실루엣, 그리고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는 혜원의 그림자. 셔터 각도와 초점으로 볼 때 셋 모두 동일 인물에 의해 동시에 촬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박도진이 이미 현장에 있었다는 의미였다. 사진 메타데이터에는 시간과 함께 암호문이 삽입되어 있었다. 해독 결과 모든 기억은 하나의 노래로 끝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박도진의 필체와 문체 패턴이 일치함을 보고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기억의 마지막 장면을 구성하고 있었다.
수사본부는 광주, 부산, 순천을 잇는 삼각 수색망을 구축했다. 해안선과 도로망, 산지 연결로까지 모두 봉쇄되었지만 그의 흔적은 다시 사라졌다. 남은 것은 증거와 기록뿐이었다. 최재규는 보고서에 짧게 적었다. 그는 현실이 아닌 기억 속에 숨어 있다. 우리가 찾는 것은 사람의 형체가 아니라 왜곡된 시간의 잔상이다. 같은 시각, 혜원은 보호시설 방 안에서 오래된 라디오 소리를 들었다. 잡음 속에서 익숙한 선율이 흘러나왔다. 그 노래는 어릴 적 들었던 자장가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마지막 구절이 달랐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는다. 다만 다시 만들어질 뿐이다. 그녀의 손에서 펜던트가 떨어졌고 체인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부산 해운대 폐공원에서 발견된 사진 이후 경찰은 대대적인 탐문을 벌였다. 공원 인근의 도로 CCTV, 편의점, 항만 주변 카메라까지 모두 복원되었다. 그중 한 장면에서 박도진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포착되었다. 그는 긴 코트를 입고 있었다. 한 손에는 카메라 가방, 다른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영상은 27초 뒤 끊겼다. 신호가 복구된 순간 그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현장 감식반은 벤치 근처에서 낯선 각인문을 발견했다. 벽돌 틈 사이에 얇은 금속판이 끼워져 있었고 표면에는 잔열로 인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판에는 끝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처음을 만든다라는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이 문구는 박도진이 과거 일기에서 반복적으로 적던 구절이었다. 그가 여전히 사건을 기억의 재구성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순천 수색팀이 늪지에서 발견한 플라스틱 통의 분석이 끝났다. 테이프 세 번째에 저장된 여성의 음성 뒤에는 숨겨진 음파 패턴이 존재했다. 주파수 분리 과정에서 교차 신호가 검출되었다. 그것은 음성 뒤편에 삽입된 특정 좌표였다. 지도상 위치는 경상북도 청송군의 한 폐산업단지였다. 광주 합동수사본부는 즉시 현장으로 이동했다. 도착했을 때 공단의 대부분은 철거된 상태였고 일부 창고만 남아 있었다. 한 건물의 출입문은 새로 교체되어 있었다. 강제 개방 후 내부 수색이 이루어졌다. 어둡고 습한 공간 한가운데 작업용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다. 전원은 이동식 발전기에서 공급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녹음 장비, 노트북, 그리고 낡은 신문이 있었다. 신문의 날짜는 과거 윤지아 실종 보도 다음 날이었다. 그 위에는 펜으로 덧쓴 문장이 있었다. 사라진 것은 시간이다. 노트북의 하드디스크에는 폴더 하나가 남아 있었다. 이름은 Final Record. 내부 파일은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시스템 로그에는 최근 접속 기록이 남아 있었다. 접속 시간은 해운대 사진이 찍힌 시각과 동일했다. 이는 박도진이 부산을 떠난 후 곧바로 청송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했다. 노트북을 복구한 디지털팀은 녹음 파일 24개를 확인했다. 파일의 첫 번째는 과거 축제 현장 음성, 마지막은 최근 여성의 노랫소리였다. 중간 구간에는 남자의 짧은 음성 메모가 끼어 있었다. 모든 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단, 기억이 남을 때까지. 음성 분석 결과 그의 발음 속에는 일시적인 호흡 이상이 있었다. 이는 부상이나 폐질환의 징후로 추정되었다. 현장에서 채취된 피 묻은 붕대 조각이 박도진의 DNA와 일치하면서 경찰은 생존 가능성을 거의 확신했다. 그러나 주변에는 생활 흔적이 없었다. 쓰레기, 식수, 의류 모두 정리된 상태였다. 단 한 곳, 벽면 구석의 작은 선반 위에는 오래된 어린이 사진이 있었다. 사진의 뒷면에는 노래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문장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청송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교통망을 봉쇄했다. 주요 도로, 철도, 화물 이동 경로가 통제되었다. 동시에 강혜원은 서울청 보호시설로 옮겨졌다. 그녀의 심리 상태는 극도로 불안정했다. 의료 보고서에는 기억의 단절 구간 복원 반응이라는 진단이 추가되었다. 그녀는 간헐적으로 자신의 과거를 단편적으로 떠올렸고 그것이 현재의 시간 감각과 뒤섞여 혼란을 초래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노래의 마지막 구절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 시각, 서울 남부의 한 낡은 인쇄소에서 신고가 접수되었다. 인쇄공이 폐지를 정리하던 중 신문 묶음 사이에서 이상한 전단을 발견했다. 전단에는 실종 아동의 사진과 함께 새로운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다. 찾았습니다. 이제 기억해야 할 차례입니다. 발행인은 기재되지 않았다. 종이 질감은 청송에서 확보된 신문과 동일했다. 수사본부는 전단 제작 시기를 역추적했다.
인쇄소의 전기 사용량 기록과 CCTV를 대조한 결과 약 일주일 전 새벽 시간에 한 남성이 혼자 출입한 흔적이 있었다. 그는 작업용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CCTV 열화상 카메라에 비친 왼쪽 다리의 움직임이 일정하지 않았다. 현장 근처 골목에서 차량 한 대가 발견되었다. 트럭의 적재함에는 인쇄용 잉크통과 스피커 2개가 실려 있었다. 스피커 내부에는 녹음 장치가 내장되어 있었고 전원이 켜진 상태였다. 장치에는 짧은 루프 음원이 저장되어 있었다. 기억은 노래가 되고 노래는 사람을 만든다. 이 음성은 자동으로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박도진은 자신이 만든 메시지를 도시 곳곳에 흩뿌리고 있었다. 그는 물리적으로 도망치는 대신 자신의 흔적을 기억의 형태로 확산시키고 있었다. 사람들의 일상 속에 자신의 문장을 삽입하며 사건을 새로운 서사로 바꾸려는 시도였다. 이상현상은 곧 사회적 파장으로 번졌다. 도심 곳곳에서 동일한 전단이 발견되었다. 한강변, 지하철 입구, 버스 정류장, 각 전단의 하단에는 QR코드가 인쇄되어 있었고 스캔 시 같은 음성이 재생되었다. 경찰은 이를 정신적 테러 행위로 규정했다. 사건의 확산은 강혜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보호시설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반복되는 멜로디 속에서 자주 울었다. 의료진의 보고에 따르면 그녀는 자신의 노래와 전단 속 음성이 동일하다고 진술했다. 기억과 현실의 경계가 붕괴되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수사본부는 박도진의 행동을 자기소멸형 범행 패턴으로 판단했다. 그는 체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건의 일부로 남기려 했다. 존재의 흔적을 물리적 인물로서가 아니라 개념으로 전환하는 과정이었다. 청송 현장에 남아있던 발전기 연료통의 제조 번호가 확인되었다. 판매지는 경기도 평택의 한 공구상이었다. 수사팀은 거래 기록을 조사했다. 구매자는 PD라는 이름으로 현금 결제했다. 카드 영수증은 없었지만 매장 외부 CCTV에는 차량 한 대가 촬영되어 있었다. 차량의 후면 유리에는 문화봉사단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박도진의 추적 경로는 순천에서 부산, 부산에서 청송, 그리고 다시 경기권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모든 이동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강혜원이 과거 공연하거나 녹음했던 도시를 따라 움직였다는 점이었다. 그는 그녀의 발자취를 되짚으며 자신이 만든 서사의 완성점을 향하고 있었다. 최재규는 보고서에 적었다. 그는 도주 중이 아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만든 기억 속으로 귀환하고 있다. 끝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그가 멈추는 순간이 시작이 될 것이다. 경기도 평택 외곽 산업단지의 물류창고에서 새벽에 불이 났다. 최초 신고자는 인근 트럭 운전사였다. 도착한 소방대는 건물 내부에서 강한 화학 냄새와 연기층을 발견했다. 화재 진압 후 잔해 속에서 노트북과 스피커 부품, 금속 상자 하나가 수거되었다. 금속 상자 안에는 소형 하드디스크와 낡은 사진 여러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중 한 장은 실종 직전의 윤지아, 또 한 장은 공연 중의 강혜원, 그리고 마지막 한 장은 두 인물의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였다.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있었다. 기억과 존재는 더 이상 구분되지 않는다. 노트북 복구 결과 저장된 영상 파일 하나가 남아 있었다. 영상은 실시간 촬영이 아닌 녹화였다. 박도진이 카메라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얼굴 절반이 어둠에 가려져 있었고 그의 왼쪽 다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그는 화면을 똑바로 응시하며 무언가를 기록했다. 음성 인식 결과 단 한 문장이 명확히 남아 있었다. 끝내려면 다시 불러야 한다. 그 말 직후 화면은 검게 변했고 배경에 불길이 비치는 잔상이 스쳐 지나갔다. 촬영 시각은 화재 발생 약 1시간 전이었다. 경찰은 영상을 근거로 자살 방화를 의심했지만 잔해 속에서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화재 직후 인근 도로의 CCTV에는 화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남자가 절뚝이며 걸어가는 장면이 남아 있었다.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지만 걸음의 각도는 박도진과 일치했다. 그는 여전히 살아 있었다. 이 사건으로 도시 전역에 긴급 경보가 발령되었다. 박도진이 설치한 전단, QR코드, 녹음 장치들이 일제히 제거되었지만 이미 사람들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공간에는 수백 개의 복제본이 퍼져 있었다. 기억은 노래가 된다라는 문장이 대중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는 실체를 넘어 하나의 상징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한편 강혜원은 서울 보호시설에서 격리 상태로 관찰 중이었다. 의료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의 뇌파에서 비정상적인 공명 패턴이 관찰되었다.
특정 음역대에서 심박수가 급격히 상승했고 동일한 주파수 대역은 박도진의 녹음 파일에서도 발견되었다. 두 사람의 기억이 소리 형태로 얽혀 있었다. 의료진은 이를 감정 잔류 현상이라 기록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사 방향을 심리 기반 추적으로 전환했다. 박도진의 이동 경로는 물리적 증거보다 상징적 의미에 의해 결정된다는 분석이었다. 그는 항상 기억의 원점을 중심으로 움직였다. 첫 번째 원점은 마포, 두 번째는 부산, 세 번째는 청송, 마지막은 다시 서울이었다. 그의 행동 패턴이 순환 구조임이 확인되자 경찰은 한강변 재개발 지역을 집중 수색했다. 마포구구 도로 인근 공사장에서 낡은 컨테이너가 발견되었다. 내부에는 노트북, 스피커, 그리고 어린이용 옷 한 벌이 니틀리 접혀 있었다. 옷감의 섬유에는 오래된 혈흔이 남아 있었다. DNA는 윤지아의 것이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카세트 테이프 한 개가 있었다. 재생하자 들려온 것은 강혜원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음성 분석 결과 그것은 그녀의 실제 녹음이 아니라 합성음이었다. 과거 공연 음성과 유괴 당시 라디오 녹음이 조합되어 있었다. 그 순간 수사팀은 사건의 최종 단계를 인지했다. 박도진은 기억의 완성을 위해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고 있었다. 진짜 사람이 아닌 소리와 이미지가 결합된 인위적 존재. 그는 그것을 완전한 귀환이라 명명하고 있었다. 현장 벽에는 그 문장이 적혀 있었다. 완전한 귀환은 기억의 정지로 완성된다. 도시의 모든 방송국에 사이렌 경보가 울렸다. 동일한 시각, 서울 전역의 라디오 주파수 중 일부가 자동으로 변조되었다. 방송을 켜면 짧은 음악이 재생되었다. 그 멜로디는 15년 전 축제장에서 울려 퍼진 어린이 노래와 동일했다. 수사팀은 전파 추적을 통해 송신원을 찾아냈다. 송신 위치는 여의도 한강공원, 사건이 시작된 장소였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강변중앙의 공연 무대 아래에서 이동식 송신기를 발견했다. 전원은 태양광 배터리로 연결되어 있었고 송출 시간은 매일 같은 시각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배터리 케이스 안에는 낡은 펜던트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윤지아가 사라졌던 날 잃어버린 장신구였다. 체인은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지만 펜던트 뒷면에는 돌아왔다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현장 인근에서 열 감지 장비가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했다. 잡목 사이에서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얼굴은 화상으로 뒤덮였고 왼쪽 다리는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경찰을 인식하지 못한 채 무대 쪽으로 향했다. 바닥에는 피가 흩어졌고 남자의 손에는 녹음기를 쥔 채였다. 녹음기는 자동 재생 중이었다. 스피커에서는 아이의 목소리와 남자의 목소리가 겹쳐 흘러나왔다. 기억은 완성되었다. 남자가 쓰러졌고 구급대가 접근했을 때 그는 이미 의식이 없었다. 현장 응급조치가 이루어졌지만 병원 도착 직후 사망이 확인되었다. 신원은 박도진. 그가 남긴 마지막 기록은 하드디스크 안에서 발견되었다. 파일 제목은 Reunion. 재생된 영상에는 불길 속의 무대 그리고 음성 합성으로 만들어진 한 장면이 담겨 있었다. 화면 속에서 어린 윤지아와 성인 강혜원이 동시에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두 목소리는 하나로 겹쳤다. 마지막 장면은 정지된 채 흑백으로 변했고 화면 아래에는 한 문장이 남았다. 기억은 죽었지만 존재는 남았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지만 경찰 내부 보고서에는 결론이 보류된 채 남았다. 가해자의 사망으로 수사 종결. 그러나 사건의 여파는 지속 중. 그날 밤 서울 도심의 일부 라디오 주파수에서 다시 짧은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경찰은 송신원을 찾지 못했다. 누구도 그 소리를 다시 만들지 않았지만 도시는 여전히 그 음을 기억하고 있었다. 사건 종료 보고서는 한 장의 문서로 요약되었다. 피의자 사망, 피해자 생존, 공범 없음. 그러나 문장은 단순했으나 그 이면은 복잡했다. 박도진의 시신은 화상으로 손상되어 있었고 일부 치아와 뼈 조각을 통해 신원만 확인되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화상에 의한 호흡 정지였다. 독극물이나 외상 흔적은 없었다. 자살이었으나 그 행위는 단순한 자기 파괴가 아니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마지막 무대를 만들고 스스로를 그 무대의 일부로 태웠다. 검찰은 수사 기록을 검토한 후 형사 절차상 기소 불가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법적 절차의 마침표는 사회적 논란의 시작이었다. 박도진이 남긴 영상과 오디오 자료 일부가 인터넷으로 유출되었다. 불법 복제된 파일은 Reunion Tape이라는 이름으로 퍼졌고 익명의 사용자들이 그 영상을 다시 편집해 올렸다.
영상 속의 노래, 아이의 목소리, 불길 속의 실루엣은 왜곡되어 새로운 이야기로 소비되었다. 대중은 사건을 비극적 예술로 착각했고 일부는 그를 기억의 예술가라 불렀다. 언론은 빠르게 반응했다. 현대사회의 광기, 유괴범에서 신화로 같은 제목이 신문 일면에 올랐다. 방송사들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사건을 재구성했다. 실제 피해자인 강혜원은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다시 가려졌고 목소리는 배경음악으로만 사용되었다. 대중은 이야기의 진실보다 이미지와 서사에 열광했다. 박도진이 만들어낸 기억의 노래는 그의 죽음 이후에도 살아남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디어 2차 피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보고서에는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와 트라우마 악화가 명시되었다. 그러나 법적 제재는 미미했다. 영상 게시자는 단속과 동시에 계정을 바꾸었고 파일은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졌다.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여성은 다시 익명의 그림자 속으로 밀려났다. 강혜원은 보호시설에서 퇴소했다. 그녀는 노래를 그만두었고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심리평가서에는 현실 감각은 안정적이나 자아 동일성의 회복은 불완전이라는 문장이 적혔다. 그녀는 사람들의 얼굴을 피했고 소리의 울림에 과민하게 반응했다. 병원 관계자는 기억 회복 이후에도 피해자 스스로 자신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한다고 기록했다. 그녀의 삶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윤미숙은 딸과 함께 서울을 떠났다. 언론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고 지방 소도시로 이주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지만 인터뷰나 촬영은 거부했다. 그녀의 일상은 조용했지만 집 안에는 여전히 펜던트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반짝이지 않았고 단지 존재만 남아 있었다. 사회적으로 사건은 문화적 트라우마로 분류되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기억의 소비 현상으로 분석했다. 한 범죄가 기록과 이미지, 그리고 예술의 형태로 재생산되며 감정적 거리를 지운다는 점에서 도덕적 경계가 붕괴된 사례였다. 교육기관과 법조계는 이를 연구 사례로 채택했다. 그러나 분석이 거듭될수록 본질은 흐려졌다. 인간의 고통은 데이터가 되었고 범죄는 상징으로 바뀌었다. 경찰 내부에서는 윤리감사위원회가 열렸다. 수사 초기의 부실 대응과 정보 유출 경로가 조사되었다. 강력 3팀은 공식적으로 해체되었고 일부 관계자는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제도적 처벌만으로 사건의 균열은 메워지지 않았다. 남은 것은 기록과 책임감 사이의 공백이었다. 최재규는 퇴직 후 조사위원으로 일하며 보고서를 작성했다. 마지막 페이지에 그는 짧게 썼다. 기억은 정의를 남기지 않는다. 다만 죄의 형태를 바꿀 뿐이다. 그 문장은 이후 학계 논문과 법철학 세미나에서 인용되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언론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사건 발생 이후 한강공원의 새로운 공연장이 완공되었다. 개장 첫날 조명이 켜졌을 때 스피커에서 짧은 잡음이 흘러나왔다. 사람들은 단순한 기술적 오류로 생각했다. 그러나 음향 엔지니어는 파형을 분석하던 중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다. 잡음의 진폭이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었고 그것은 과거 사건에서 송출되던 멜로디와 동일했다. 송신 장치는 없었고 신호는 내부 전선에서 발생했다. 기록된 전류 파형의 구조는 인간의 심박 리듬과 유사했다. 그 이후 공원 내에서는 특정 시각에만 짧은 음이 들린다는 신고가 이어졌다. 관리청은 확인했지만 물리적 원인은 찾지 못했다. 그 소리는 녹음되지 않았고 사람마다 다르게 들렸다. 일부는 어린아이의 노래라고 했고 일부는 금속의 마찰음 같다고 진술했다. 시간이 흘러도 사건은 잊히지 않았다. 뉴스는 새로운 범죄를 보도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기억의 노래를 떠올렸다. 박도진의 이름은 금지어가 되었지만 그의 문장은 여전히 익명으로 퍼졌다. 기억은 노래가 된다. 그 문장은 온라인 포럼의 서명란에, 거리의 낙서에, 음악 플레이리스트의 제목으로 남았다. 이 사건은 법적으로 끝났지만 사회적으로는 끝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타인의 고통을 소비하며 비극을 이야기의 형태로 가공했다. 박도진의 범죄는 죽음으로 종결되지 않았다. 그것은 형태를 바꾼 채 기록과 기술, 인간의 호기심 속에 남았다. 한밤의 도시 위로 비가 내렸다. 한강의 물결은 불빛을 반사하며 잔잔히 움직였다. 그리고 누군가의 창문 너머에서 짧은 선율이 흘러나왔다. 악보는 없었고 가사도 없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어졌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단지 다른 이름으로 계속 재생되고 있었다. 그것이 이 도시가 내린 마지막 판결이었다. 죄는 죽었으나 노래는 남았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때로는 선과 악의 경계가 너무 희미해져서 인간의 선택이 얼마나 쉽게 어둠으로 기울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정의가 세상을 바로잡는다고 믿지만 정의가 도착하기 전에 상처는 이미 남습니다. 그 상처를 어떻게 기억하고 또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는 결국 우리 모두의 몫일 것입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잊으려는 순간에 다른 형태로 돌아올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타인의 고통을 이야기로 소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소비 속에서 진실은 여전히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시선이 이 이야기를 완성합니다. 함께 나누는 대화 속에서 누군가는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용기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시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곁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